네, 안녕하세요. 성과학산실의 홍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턴가 우주의 기운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오색기, 또 오방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방방곡곡에 나부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기운이라고 할 때는 우주 방사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공사들이 항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거리 항로에서 북극 항공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히 북극 항공로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 때문에 승무원이나 파일럿에 대한 방사선 안전 기준까지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방사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우선 기운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이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국가가 무엇이고 또 국민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이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에 두고선 한번 살펴보는 것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법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되게 고리타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순간적으로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가볍게 우리가 한번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이라는 이야기는 공공부문에 계신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다른 말로 공익법,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라 해서 공법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의 범주에는 헌법하고 행정법을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도 있지만은 그래서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지만은 국가 조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 그래서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은 군대라고 하는 큰 행정조직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는 검찰과 경찰 행정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계 부처들은 공공복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질서유지가 의미가 있고 안전보장과 질서가 유지될 땐 그 다음으로 공공복리라는 것이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위계질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죠. 국민과 국민 간에. 근데 이 공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공익법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내부의 일은 내부 조직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관용어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상호 간의 관계는 우리가 내부 관계다. 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외부의 관계다. 외부 관계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검토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이것을 중심에 두고서 결정을 하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유형의 법을 그 관계에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 권력이 우리가 법 조문에서는 권한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권력이나 권한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이 되는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로 국가 행정 조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행정 작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영역은 불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성문법이다. 반면에 뭐 영미 같은 데는 뭐 불문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법의 영역이다, 민법의 영역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집에 이제 퇴근할 때까지 부지불식간에 행정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공법인인 뭐 지하철 공사에서 제공하는 역물을 제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흡연자들은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또 지자체 행정청에서 지정해 놓은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차량은 우리가 사실은 교통 신호등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행정 처분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교통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하고 파란불일 때 진행을 하고 노란불일 때는 신속히 빠져나가거나 대기를 하는 끊임없는 행정 처분의 도구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자동 행정 처분이다.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한다. 처분서가 우리한테 운전자한테 발급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 때문에 처분서가 생략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법들이 조직에 관한 내용, 또 작용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고 또 벌칙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는 국민에게는 사전적으로 의견 청취의 기회를 주거나 또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소송, 행정심판이나 소송, 또 최종적으로는 헌법 소원까지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행정법, 특히 뭐 우리나라 법체계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행정법 체계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법령의 체계하고 비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행정법 체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계는 잘 아실 겁니다. 헌법에서부터 행정규칙까지 일관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단독의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고 특히 비상계엄에서는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 행정 조직에 갖고 있는 권한까지도 정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계엄이 최상위에 있는 법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권력자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헌법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헌법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정부를 이야기할 때는 그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국가 행정 조직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행정부라고 얘기하면은 입법, 사법부, 또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부서 정도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정부라는 장 바로 밑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반이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다. 국군 통수권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헌법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고 그 아래에 사실은 국회나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은 법원의 수장도 헌법재판소의 수장도 지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명. 대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에 대한 지명권은 부분적으로 행사하지만은 그 수장은 호선을 하죠. 상호 선출한다 이런 위원 9명 중에서 서로 누가 될 건지를 토의를 하거나 투표를 해서 선출합니다. 우리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장 호선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헌법에 정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수장을 지명하는 룰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대통령에게는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순수 대통령제라고 하면 미국식 대통령제를 얘기합니다. 미국에는 국무총리 제도가 없고 대신에 부통령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반 출마를 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를 받고 대신 부통령은 사고 시에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평상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마치 부통령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상시에도 막강한 권한이 헌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는 의원 내각제를 참고로 보면은 영국 의원 내각제를 그 기원으로 봅니다. 여왕 또는 남자왕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영국도. 그래서 여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상위에 설정을 해놓고 그 아래에는 수상과 장관을 배치를 시키는데 우리 대통령제에 있는 이 장관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의원 내각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내각도 구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은 이미 각 지역구에서 또 비례대표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그 순간에 국민으로부터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장관의 직을 겸하게 되면서 대통령제에 있는 국무총리나 우리나라 대통령에 있는 국무총리나 장관에 비해서는 막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이미 부여받은 그런 행정 조직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제도는 우리나라도 초기 정부 시절에 대통령제, 순수한 대통령제가 있었습니다. 부통령제도 있었고 근데 변형이 되면서 국무총리라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장관의 직을 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느닷없이 장관이 되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데도 장관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적 정당성의 차원에서는 의원 내각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표현을 쓸 땐 우리는 수평적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표현 그리고 수직적으로도 나누어 가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법 이론적으로는 사용을 합니다. 수평적 권력 분립 차원에서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서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감사원장은 헌법기구입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검찰총장,
국가인권위 헌법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률상의 권력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3권 분립이다, 5권 분립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헌법을 토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들을 헌법상의 권력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권력의 축에 둘 경우에는 7권 분립 정도로 우리가 분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7권 분립이라는 개선안을 한번 재미삼아 마련을 해봤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워낙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도의 권력으로, 유계 권력으로 취급을 하고, 감사원이나 검찰, 또 국가인권 이 조직 같은 것을 감찰을이라는 제7의 권력으로 배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현재 국회의장은 국회법에서 호선을 합니다. 국회의원 299인이 상호 투표를 해서 선출하기 때 호선이라는 방법을 쓰죠. 근데 대통령은 직선을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모든 수장들은 모조리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만 제외하고는 별 힘이 없는, 이런 것들을 지명이 아닌 호선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더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호선이라는 방식을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권력 분립을 이야기할 때는 또 수직적으로 상하로도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권력은 정부 조직법에서는 특히 권한이라는 표현, 직무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둔갑. 수직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조직들을 보면은 이 행정부 안에서만 보면은 대통령은 행정부 안에서 최상위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 행정 조직에 대해서 또는 국민에 대해서 그 독립된 의사를 결정을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 표시 권한이 없으면은 행정청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그건 행정청이 아닙니다. 지원하는 기구, 우리가 자문,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통령, 국무총리, 또 각부 장관, 또 청장, 이런 것들은 상하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부에서 분명한 직무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법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공기관들입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크게 관계되지 않는 사무들은 국가행정 직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치된 것들이 많은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이론적으로 행정조직의 일부로 다룹니다. 공공기관도. 그래서 행정청하고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공법인 간의 관계도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들이 또는 권한들이 상하로 또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행정청, 합의행정청이었을 그 시절 말고 그 이전에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돌아가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행정조직의 행정부의 최상위 행정청인데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행정작용들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라는 과기부 장관한테 있었죠. 그런데 장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심의 또는 의결 직제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상으로 말이 안 되는, 장관의 권한이 사실상 과학기술행정에서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심의라는
심의 또는 의결 직제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의결 대상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미래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표시하기 위한 의결을 하는 그 기구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한다. 법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조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미 지금은 조사나 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이미 난 상태입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권익이나 감사원의 조사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범인을 특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 외환의 죄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유형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죄에서는 대통령도 예외를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형사상의 소출은 뭐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우는 그 절차를 우리가 소추 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고위공직자를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우리가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죠. 또 형사 소추는 반드시 범죄 혐의하고 검사가 갖고 있는 기소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나 조사의 가능성은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우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스스로 조사, 수사에 응하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수사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 중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그 전에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기소 처분해서 법정에 세우고, 또 범죄 혐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를 일정 시간 유예하는 제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없는 불기소 처분,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 중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되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기소의 날짜를 퇴직 후로 미루어주면 됩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형벌을 부과하면 됩니다. 법리적으로. 그래서 법의 해석상으로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검찰에서도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표현하는 그 이면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범죄를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발이 되면은 수사를 하고 또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탄핵되면 당연히 현직에서 파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보면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설치되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태를 우리가 보면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우리가 도모하고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골에 있는 고물상의 어떤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아니고 매 5년마다 정부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직무의 권한도 직무의 내용도 마구잡이로 재배치하는 행태를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5년 동안에 그 대통령이 달성했던 목표들이 다 달성된 것인지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대한민국의 점령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을 인수하고 새 판을 짜고 그 주변에서 권력이나 권한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벌떼같이 인수위원회 주변에 몰려듭니다. 중앙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행태를 사실은 지방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감 인수위원회는 모든 지자체 예외 없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대전시와 부산시 시장, 대전시장과 제주시장 인수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서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만간 모조리 다 따라할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행태를 동일하게 보일 것이 뻔합니다. 우리 키스텝은 상위행정청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미래부와 우리 키스텝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관계다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사물을 우리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미래부와 한몸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관계에서는 특히 행정 조직에 관한 내부 관계에서는 상위행정청에서는 특별한 권한을 또 갖고 있습니다.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하위 행정청인 우리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하위 행정청인 우리 법인은 공무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특별 권력 관계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은 행정 조직을 벗어난 외부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교정 행정 차원에서 엄청난 그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의무도 부담을 하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떠들면 안 되고 특별한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럼 교정 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또 교도소라는 행정청은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서 특별한 권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외부 관계에서도 이 특별 권력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 군대 조직 안에서는 엄청난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뭔가를 원할 때 민원을 제기한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원하냐?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죠. 근데 미래부와 우리의 관계는 행정조직의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민원을. 그리고 그 법 조문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국민의 외부 관계만을 다루는 심판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만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기관소송이라는 변형된 행정소송 제도를 두고 있긴 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상급행정청이 지자체에 사무를 위탁했을 때, 위임했을 때 그에 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쟁이 있을 때 행정소송의 일종인 기관소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기관소송, 헌법상에 부여되어 있는 행정조직들 간의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으로 또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행정조직에 그 권한이 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변형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국민의 외부 관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공법인의 구성원들은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주 연속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헌법에서는 사실은 집회의 자유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사는 뭐 단체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에 또 포함이 되질 않죠. 근데 우리 이제 법률은 나아가서 집회와 플러스 시위의 자유까지도 우리 법률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옥외의 집회라고 하는 것이 옥외에서 그리고 다중이 행진을 하는 그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걸 이제 시위라고 합니다. 한자 표현으로 시위다. 위력을 보이는 행위도 사실은 헌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은 법률에서는 집회의 어떤 연장선에서 인정돼야 되는 권리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인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37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또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회 시위의 자유도 법률에서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집회 시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요건 판단을 하고 서류로 그리고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 효과를 결정을 하는데 집회를 해도 좋다는 확인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집회 시위의 요건에 만족이 안 되면은 집회 시위에 금지 통고를 합니다.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다는 확인 처분을 신청자에게 신고자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집시법은 금지 시간, 장소, 또 질서 유지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은 질서 유지인을 스스로 둘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옥외 집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시위에 대해서는 허용의 단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집회만은 일출 전, 일몰 후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지 장소를 보면은 정부 청사, 또 저태, 특히 대통령 관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진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최근에 그 경찰의 질서 유지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차벽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질서 유지선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한계를 넘지 말아달라는 그 차량을 연결해서 벽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 질서 유지선이 과도하게 설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서 1km 지점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두고 우리가 법률의 위반에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집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행진이 동반되지 않는 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최 측에서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은 자진해서 해산을 해야 됩니다. 자진 해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는 경고를 할 수가 있고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해산, 극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 해산 절차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면은 구술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몇 분 내로 해산하시오. 상황이나 시간의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그 현장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한테. 그래서 상황이나 시간적 긴급성 때문에 우리가 행정 처분하는 데 있어서 문서가 생략될 수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2단계로 해산이 안 되면은 사람을 상대로 강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그냥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분서가 생략된 긴급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강제 절차에 들어갈 때 경찰들은 경찰 장구, 방패나 곤봉, 또 분사기, 물대포도 이 분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체루탄, 또 극단적인 경우는 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진압과 시위 군중 사이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과잉 진압의 시비가 항상 붙습니다. 과잉 진압. 이걸 우리가 행정부 이론적으로는 비례 원리를 일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비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적합 수단을 선택하고 최소 침해 수단을 또 선택하며 또 그걸 실행하기 전에 공익과 사익 또는 공익 상호 간 또는 사익 상호 간의 이익을 형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이 강제 처분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수단 중에서 특히 체루탄이나 분사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수단 중에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분사기라는 적합 수단을 선택을 했다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분사량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공익과 국민의 신체 보호라는 사익을 다시 형량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비례 원리를 적용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할 경찰서장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다 선택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례 원리가 적용이 돼서 적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행정에 있어서 뭐 차량이 긴급 견인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건을 상대로 하는 긴급 강제 조치입니다. 또 소방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차를 빼라는 경고 방송에 의해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도리어 지게차로 덜어내고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긴급 대물 강제다. 물건에 대한 강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력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할 경우에 응하거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을. 그래서 이 집회 시위가 폭력성, 과격성을 띠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계엄의 선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국에 처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땅콩과 관련된 대한항공 여객기의 회항, 또 비극적인 우리 세월호의 침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공 기장에 대해서 또 여객 선장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언론에서 조명을 했는지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영토는 우리가 법률이 적용이 되는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공기, 국내를 운행하는 항공기는 당연하고 공해상, 그리고 외국에 정박되어 있는 착륙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이런 그 항공 기장하고 선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 운항에 관한 막강한 권한과 또 특별한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항공 기장에 대해서는 항공법에서, 또 선장에 대해서는 선원법에서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사실은 법률에 이미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했을 경우에 배에 있는 승무원, 선원, 그리고 승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승객과 선원이 그 배를 모두 떠나기 전까지 선장은 배를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월호 때는 가장 먼저 선장이 배를 떠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항공 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운항과 관련해서는 승객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승무원을 지시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도. 그리고 기장과 선장에 대해서는 사법 경찰권을 부여를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왜 기장과 선장에 특별히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운항을 하고 있을 때, 배가 바다에서 운항을 하고 있을 때 범죄 행위가 항공기, 선박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 육지에 있는 또는 바다에서 운행하고 있는 해경에 긴급 출동을 요청해 본들 이미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권의 투입의 한계 때문에 기장에게는 또 선장에게는 경찰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사법경찰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범위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전문적인 영역, 환경범죄수사나 보건범죄수사 같은 그런 영역에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환경부 공무원이나 보건복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교통경찰은 우리가 이론적 행정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경찰이다. 그리고 이제 범죄 수사와 관련돼서 범행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수사와 관련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런 범행의 동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인해 나가는 이런 유형의 경찰을 사법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은 범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경찰은 우리 경찰청에는 경찰관 중에서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또 때로는 함께 존재하지만은 공무원 중에서도 또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장이나 선장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보안법에서는 이 항공기장의 사법경찰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공기 항로 변경죄 또 직무집행 방해죄가 그 땅콩 사건의 쟁점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로 우리 영해 또는 경제적 수역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출몰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역은 크게 영해하고 경제 수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영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100% 미치는 지역이죠. 우리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해는 기본적으로 12해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도리 없이 12해리를 영해로 주장을 못하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3해리의 영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로부터 다시 200해리의 지점까지는 경제수역이다. 근데 배타적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영해를 갖고 있는 그 국가에서 배타적으로 지하자원을 채취를 하고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배타적인 경제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는 아닙니다.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의 사실상의 그 바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해가 아니다 보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국법에서 허가를 받으면은 어로행위나 자원 채취 활동을 허가를 해줍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어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때로 이 한국의 수역에 경제 수역에 나타나서 우리 한국인의 어로행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1차적인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법 경찰권이 부여된 해수부의 공무원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단속하는 배, 단속선이 먼저 투입이 되는데 이 단속선에는 뭐 경찰 마크도 없습니다. 단속선이라는 소극적인 표시만 돼 있고 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을 표시하는 정표를 표시하면서 불법 어선에 승선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죠. 네. 이런 사법 경찰권에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은 최근에 불법 어선은 대규모화 또 폭력화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으로 중심이 되는 사법 경찰권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해양 주권을 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찰권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속선의 공무원 또는 그 해양 경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해도 많은데 무수히 많이 희생이 됐는데 보도 안 된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 어선의 쇠창이나 죽창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찰권이 진정으로 발동이 된다 그러면은 국가 간의 문제에서는 다소 과잉 진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봤습니다. 죽창, 쇠창에 대해서는 자동 소총 사격으로 대응을 했다면은 우리가 과연 공무원들의 희생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당국에서는 외교적인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한국 경찰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애석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2014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해양경찰청. 마크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해양경찰청의 마크는 독수리의 눈을 상징하는, 정밀하게 감시하고 감찰하는 독수리의 눈을 상징하는 마크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나서 그 해양경찰 조직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친절한 경비원의 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 띠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오색띠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색띠가 아니길. 컬러풀하지 않지만 저 친절한 경비원의 마크를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운행하는, 경찰자가 없어져서 표현도 되게 어렵습니다.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서라고 하는 그 마크에 저게 친절한 경비원의 마크가 붙어가지고 해양 주권을 수호한다고 우리나라 해양 연안을 순찰을 합니다. 중국 어선이 저 마크를 보면은 친절하게 다가가서 뭔가 도움을 구할 그런 배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양경찰청 시절에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직무가. 국민안전처로 넘어오면서는 경찰자는 사라지고 경비, 안전, 그리고 특별하게 또 수사자가 들어갔습니다. 수사. 원래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권리입니다. 물론 보조로 해양경찰청이나 또 경찰청이 그 수사의 보조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사실상 강등 조치를 하면서 또 수사권을 주는 특이한 유형의 우리가 직무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경찰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는데 수사권이 작동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양경찰청 조직은 뭐 해양경찰서, 뭐 지방해양경찰청 이런 조직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양경비안전본부, 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 해양경비안전서, 또 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요직에 대해서 경무관급,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 말하는 별 이상입니다. 원스타 이상 경무관급의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육지경찰로 다 포진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양경찰청의 폐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육지경찰과 해양경찰 간의 갈등의 결과물은 아니었는지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정축제자 이런 용어 사실은 10여 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썼던 용어입니다. 부정축제자라는 용어. 네, 아직은 우리 언론에 그런 용어가 등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상황이 그런 부정축제자 이런 뭐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의 그 앞부분에 뭐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헌법을 만들게 된 배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본문들에는 헌법의 조문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또 국가 행정 조직에 대한 사항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죠. 법률이 제정이 될 때, 특히 행정법이 제정이 될 때는 헌법에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정법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을 빌지 않으면 되질 않는 것이죠. 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환경권을 보호한다든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다든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존재하는 법률의 90% 이상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뭐 민법, 상법률에 대한 사법, 국민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또 약간의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는 사회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행정법들입니다. 근데 헌법의 전문도 우리가 행정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간간히 그 근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헌법의 전문도. 우리 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용어,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용어, 민족의 단결, 또 정의 인도, 또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내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내용.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축제자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뭐 몰수해야 되지 않느냐, 귀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언론에서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벌의 일종입니다. 형벌의 일종. 근데 이 몰수라고는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 제공을 했거나 하려고 한 물건에 한정이 되는 것이죠. 또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한정이 되고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한정이 됩니다. 물론 그 물건의 범위가 약간 확장이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물건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부정축제자의 재산을 우리가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 헌법에서 또 형법에서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공소의 시효가 만료가 돼서 더 이상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부정 축제와 관련된 이 행위들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추산해 보면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정축제 역사가 아닌가. 우리가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또 반민족행위 일제치하를 말합니다. 반민족행위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할 때 그 기간도 한 40년 정도 됐었습니다. 러일 전쟁부터 1945년까지를 그 기간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한 40여 년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형법적인 접근으로는 몰수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입법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린 일본 제국주의 하에 그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그 재산을 국가 기속한 이미 선례도 있습니다. 이런 그 행정법적인 접근은 형법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는 차원에서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헌법의 수호라는 엄청난 공익입니다. 국민 감정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축제자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았을 때 누리는 사적인 이익을 우리가 사익에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추구해야 될 이 공익하고 부정축제자가 추구해야 될 사익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공익이 더 크면은 거기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반민족행위, 일본 제국주의 상태에서만 반민족행위가 아닙니다. 최근 40년도 우리가 반민족행위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범위를 설정을 하고 또 재산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속재산을 국가에 귀속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법률에 담아서 재산을 국가에 귀속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또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조망을 해봤습니다.